풍이 형님은 현재 와이프분과 생리현상을 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제 와이프가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올 것 같아. 뽕 하면은 뽕! 방구 끼면서 갑자기 박수를 막 쳐.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풍의 고민상담소. 이제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나고 해야 할 것.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수능이 끝나는 고3임입니다. 전무님께서 추천하시고 싶은 수능 끝나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고민이랄 것도 없죠. 노세요. 뭘 해! 자고 놀고 친구들 만나고 이게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롤하고 오버워치하고 그런 거 하세요. 친구들하고 노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뭘 했냐면은 한참 수능 준비할 때 그때 진짜 별것도 아닌 건데 되게 재밌고 늘 얘기했잖아요. 고삐리 뉴스 효과라고.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 이럴 때 공부해야 될 때는 거실에 아빠가 뉴스 보는 것만 봐도 재밌어. 뉴스가 재밌어. 그리고 평소에 읽지도 않았던 소설 이런 것도 재밌어. 모든 게 재밌어. 신기해. 그죠? 다큐 진짜 미쳐. 너무 재밌어. 다큐가 왜 이렇게 재밌어? 공부 빼고 모든 건 다 재밌거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공부할 때 나 나중에 진짜 야 수능만 끝나봐. 나 삼국지 다 볼 거야. 야, 우리 집에 시집 있거든? 야, 나 이 시집 다 읽을 거야. 이런 거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물론 수능 끝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없을 수 있는데 그것도 느껴보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왜 지금 끝나고 났더니 왜 그게 이렇게 하기 싫을까? 그게 왜 이렇게 하찮게 보일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이의 갭의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도 느껴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사실 좋죠. 수능이 끝나고 막 해야 될 때 뭔가 그때 학업을 한다라는 그 학업의 뇌가 돼요. 학업을 하는 그 뇌가 되거든요. 뭔가 인풋을 하기 되게 좋은 뇌의 상태가 되어 있어. 수능이 끝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됐었을 때 예를 들면 뭔가 논다 뭐 한다 하더라도 사실 또 노는 뇌에 또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뇌를 좀 약간 활용하고 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인풋을 좀 더 시키면 되죠. 그럴 때는 어떤 공부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영화 같은 거를 좀 본다든가 드라마를 봐도 좋죠. 근데 저는 영화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조금 수많은 것들을 2시간 내지는 뭐 1시간 반 안에 모든 걸 그 안에다가 응축시켜서 넣어서 하는 어떤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가 좀 쉽게 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추천합니다.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만큼은 아카데미 수상작들 이런 거 좀 보면 어떨까? 깐느 수상작은 조금 달라. 깐느는 저도 대학교 때만 해도 깐느 수상작을 억지로 봤어. 왜냐하면은 아카데미는 그런 거 아니야. 아카데미는 우리 안 쳐줘. 야, 우리는 깐느나 썬댄스 이런 거 보자. 친구들하고 그랬거든요. 있어 보이잖아. 근데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상 받았지? 이게 왜 종려상이지? 그냥 이런 거야 이거. 친구들하고 같이 이게 모여가지고 봤거든요. 다 같이 보고 끝나고 났는데 서로가 이해 못하는 표정. 근데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 좋다. 역시 프란치스코 폴라 감독은 뭔가 마지막에 어떤 한 방을 묵직하게 때리는 게 있어.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실 아무도 몰라. 그런 거. 근데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성을 좀 겸비한 것들이 수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연대별로 쫙 그게 나열이 돼 있어요. 위키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가벼운 사연 하나 넘어가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인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디 음악을 하고 있는 27살 곧 28살 되는 청년입니다. 제가 한 11년 정도 음악을 해왔습니다. 대학교도 예술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어요. 음원도 내고 주변 음악하는 친구들 곡도 써주고 레슨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드는 고민이 이렇게 인디 음악을 하며 언제까지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관여를 잘 안 하시는데 대뜸 음악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생각이 착잡해졌습니다. 많은 주변 뮤지션들이 결국 현실과 타협해서 음악을 관두고 직장을 찾아 떠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몇 년 뒤에 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훅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음악 작업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제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좀 약간 현실적인 고민이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은 누구의 어떤 인생을, 그분의 어떤 음악을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또 그분의 성향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인생에 걸려있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100분 이해는 됩니다. 아버지께서 다그치는 성격은 아니신가 봐요. 그냥 쓱 음악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점잖게 여쭤보시는 약간 좀 그런 성격이신 것 같고, 그런 가풍이라면은 또 이분도 막 고집을 피우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호응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타협을 한다라는 게 패배는 아니에요. 현실과 타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내가 패배했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꺾었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현실을 맞이하는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을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거든요. 내 꿈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현실을 바라본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생기가 걸려있고 진짜 나의 삶이 또 거기에도 걸려있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꿈이 왜 꿈이겠습니까? 진짜 현실화 되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대박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잠자는 시간보다 꿈꾸는 시간보다는 어쨌든 현실에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라는 거죠.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현실을 살면서도 꿈을 놓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 나는 계속 현실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영화, 뮤지션들, 작가, 시인, 수많은 사람들, 방송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자신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는 이 꿈을 꿨으니까 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영화과를 지망을 했고 영화과를 졸업을 했고 훌륭한 감독 밑에서 연출팀을 했고 단편 영화를 했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웹툰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만화과를 나와서 만화과를 졸업하고 만화를 도전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보면은 대부분 현실을 살고 있다가 꿈을 놓지 않고 있다가 현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현실도. 그 와중에 계속 꿈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기회라는 거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기회를 포착을 하기 위해 나는 워밍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내가 난 현실로 가니까 음악 접을래 라고 하는 순간 어떤 그 기회가 오더라도 다시 음악을 딱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음악에 대한 어떤 꿈이라는 거는 만약 내가 계속 꿈을 꾸고 있다라면은 계속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다양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뭐 영화 기자도 한 적도 있었고 게임 회사도 들어갔었고 게임 회사 들어가서 도트도 찍었고 회사도 만들었고 극단도 들어갔었고 하여튼 배운 것도 많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뭐 꼭 이거를 해야겠다 라기보다는 이 일을 하면서 나 만화 그리고 싶은데, 그때는 웹툰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 나 그냥 이거 만화 막 그리고 싶어. 이거 그냥 어디다가 무슨 뭐 연재를 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돈 주겠다고도 안 해. 그냥 해가지고서는 그냥 게시판에 올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주면 되니까. 그냥 그것도 이제 잠쪽에 가면서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나 좀 빨리 집에 갈게 가서 한다든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꿈을 놓지 않고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는 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카페 얘기를 하지 말래. 나 까먹고 있었는데 또 카페 얘기를 하네. 네, 아무튼 카페도 했었죠. 네, 카페도 했었어요. 뭐 좋은 예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간에 계속 꿈을 놓지 않으면서 현실을 살고 간다라는 거. 그렇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에 대한 거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근육을 단련을 시켜라. 제가 조기축구 갔다 왔는데 진짜 공 터치하는 것보다 달려가지를 못하겠어. 공은 계속 나한테 패스해줘. 기회는 계속 와 나한테. 근데 내가 이게 못 달려가. 심장이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돌아버리겠어. 그런 어떤 일을 겪지 마시고 음악은 꾸준히 하시면서 현실을 좀 바라보는 것도 어떨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신 정답은 아니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 끝내는 법. 안녕하세요. 짝사랑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 애는 저를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계속 마음에 그 애가 남아 있습니다. 끝내고 싶어도 끝낼 방법을 모르겠는데 전무님은 짝사랑을 하셨으면 어떻게 끝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짝사랑을 끝낸다. 고백하고 박살내자. 아유, 좋은 방법이죠. 고백만큼 짝사랑을 끝내기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고백을 뜬금없는 어떤 무대뽀식 고백을 해서 그 짝사랑하는 상대의 그 나를 바라보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딱 바라본다? 그 혐오스러운 표정 그게 꿈에도 나타나고 PTSD 옵니다.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끝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끝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방법도 있다. 하지만 물론 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죠.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이거는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사랑을 안 하게 돼.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근데 이제 사실 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죠. 짝사랑이라는 것도 자체도 사실상 언젠가는 다 하는 거고 안 한다라는 것도 좀 서글퍼. 내가 살아오면서 짝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것도 약간 좀 서글픈 것 같아요. 내 삶이 좀 서글픈 느낌? 그래서 짝사랑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짝사랑이라는 건 그런 감정은 정말 내가 짝사랑을 하는 내 자신도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 막 심취해 진짜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 어떤 피드백이 없어. 근데 이거는 땅으로 진짜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이거는 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끌어왔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내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나의 무기라고 생각했었던 무기도 빼고 갑옷도 빼고 이 모든 걸 다 던져냈는데 그런 알몸이 된 나야. 그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어떤 적을 만난 거야. 이런 느낌인데 이때 되면 사실은 뭐냐면은 고찰이라는 걸 하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거는 짝사랑만한 게 없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러지. 짝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처음에 상대방을 미워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럼 내가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그런데도 상대방은 안 좋아해. 그러면은 그 미움이 점점 커지다가 그 다음에는 내 방법이 잘못됐나? 결국은 시선을 나한테 돌리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내가 만약 상대방이라면 이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사람이라면 나를 좋아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눈이 길러져요. 짝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에서 끝을 내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이 짝사랑이라는 거를 끝내고 났었을 때 분명히 한 단계는 발전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짝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짝사랑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분은 이제 짝사랑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사실 끝내는 거는 내가 끝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건 아니야. 짝사랑은 자연스럽게 끝나지거든요. 뭐 시간이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사실 진짜 괴로워요. 형벌 같아. 왜냐면은 조금만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잠자는데 잠이 안 오는 시간, 이 순간마다 계속 생각이 나거든. 진짜 그런 가혹한 형벌이 없어. 짝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바쁜 삶이죠. 내가 바쁘게 삶을 어떻게든 살고 있으면은 최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짝사랑이라는 거를 해봤고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나서 한 3, 4년 정도는 괴로운 적도 있었어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사람을 되게 괴롭혀요. 근데 지금도 괴롭냐? 물론 아니죠. 지금은 전혀 괴롭지가 않아. 왜냐? 너무 옛날 일이야.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괴로워했으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구나라는 거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억,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게 더 슬프죠. 그러니까 짝사랑을 떠올려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 그때의 그 사람을 내가 그리워했던 내 감정을 다시 막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안 나. 이게 진짜 서글퍼요. 짝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뭐 어떤 감정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건 다 결국은 이제 찌꺼기가 됩니다. 감정이 찌꺼기가 되는데 이거를 숙성시키느냐 아니면 썩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썩히는 감정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짝사랑이라는 감정을 계속 상대방한테만 돌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날 안 좋아해? 와, 내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 대해서 저렇게 차가우게 돼? 이거로 끝내는다라는 거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만 갖고 끝내는 거는 사실상 짝사랑이라는 거를 했었을 때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흑화하는 거야. 정말로 이게 베베 꼬일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이성만 봐도 미움이라는 감정부터 들어. 짝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요. 내가 관심이 있는 이성이 있어. 근데 이 관심이 있고 이 호감이 있는데 이 호감과 관심을 내가 부정하기 시작해요. 부정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미움이라는 감정부터 키우는 거야. 저런 애들은 원래 저래. 이게 어렸을 때 고치지 않잖아요? 나이 들면은 진짜 이 비비 꼬인 채로 이상하게 자라버린다. 그렇게 돼서 나이를 먹는 사람들을 저는 뭐 숱하게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들은 뭐 구제도 안 돼.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사랑도 하게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혼자 살지는 않아. 하게 되는데도 그 뒤틀린 어떤 사랑에 대한 이성관과 이런 것들이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어느 지점에선 툭툭 터져. 근데 그게 되게 꼴배기 싫어. 진짜 꼴배기 싫어.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던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그 나쁜 기운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썩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짝사랑이라는 것도 기회거든요. 아무한테 오지 않는 기회고, 나라는 사람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짝사랑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성공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짝사랑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썩히지 않고 잘 숙성시키는 방법. 상대방을 보다가 상대방에 대한 감정, 처음에 미운 감정, 상대방한테 계속 갈구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중에 나를 바라보는 감정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짝사랑을 통해서. 그러게 되면 진짜 이게 발효가 잘 되거든. 묵은지처럼. 나중에 되면은 너무 그냥 막 침이 줄줄 나요. 예, 침이 줄줄 나는 그런 김치가 됩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게 더 발전하잖아요. 자기 연민. 얘는 처음엔 자기 연민이지. 나를 발전시키는 자기 연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걸 다시 고찰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나랑 비슷한 짝사랑을 겪고 아파하는 사람까지도 돌보게 돼. 측은지심이라는 것도 생겨. 한마디로 인류애가 생긴다라는 거지. 사랑은 그래서 좋아. 짝사랑이라는 것도 사랑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좋은 감정이야. 있을 때 하세요. 저는 이제는 짝사랑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어. 끝났어. 진짜로. 짝사랑이라는 것도 진짜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지금 아마 힘드실 텐데 나중에 되면 이게 이제 잘 발효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을 한번 쓱 보겠습니다. 고민 해결은 아니야. 예, 나는 고민 해결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고민에 대해 의견만 던지는 거고, 나는 절대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몰라. 내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갑니다. 다음 사연. 말싸움을 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20대 시청자입니다. 단순히 심한 욕으로 밀어붙이는 거 말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말로 이기는 법 궁금해요. 상대가 누구든 안 싸우는 게 평화롭고 좋겠지만 선방이 나라면 그거 막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을 하다 보면 극심한 빡침으로 인해 처음에 제가 뭔 말을 했는지 자꾸 까먹고 화만 내요. 대신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서 혹은 머리를 감다가 등등 시간차를 두고 곱씹으면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제 목소리를 계속 좀 변형하면서 합니다. 왜냐면 좀 재밌으라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예, 재밌으면 됐죠. 자, 말싸움을 잘하고 싶다. 사실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책을 쓸 수가 있어. 왜냐면은 말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야. 책도 아니야. 이거는 논문을 써도 돼. 왜냐면은 어떤 곳에서 말싸움을 하느냐, 또는 누구와 말싸움을 하냐도 중요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말싸움이라는 게 그 사람의 생김새와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약간 좀 왜소한 체형이 말싸움을 하는 느낌과 좀 큰 사람이 말싸움을 하는 체형,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사상의학별 말싸움법? 뭐 이런 거 책을 하나 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 발성도 중요하고 정말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스킬은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체형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말싸움을 제가 막 꼬치꼬치 말싸움하면 되게 사람이 쪼잔해 보여. 저랑 안 어울려요. 예를 들면은 장항준 감독님처럼 좀 이렇게 얄쌍한 사람이 말싸움을 한다. 그 사람이 막 약간 따박따박 촉새처럼 막 한다. 잘 어울려. 제가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말싸움을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재수 없어요. 그렇지. 덩치는 산만해 갖고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 덩치는 산만해 갖고 이 얘기 들어. 덩치가 산만한 사람은 말싸움할 때 많이 좀 불리해요. 주먹으로 싸움할 때가 차라리 낫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달라. 그래서 그런 스킬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이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통용되는 어떤 뭐 말싸움 방법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말싸움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침묵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말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 페이스에 맞게 공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말싸움이 뭐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기억이 안 나네. 말싸움할 때 보통 저 말싸움인데 지금 무슨 말싸움을 하나 사람들이. 어쩔 TV 지쩔 TV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말고, 주차 문제. 여기다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아니면 야 청소라고 했는데 청소 왜 안 해놨어?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이 질문을 하고 이 하는 사람이 답을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질문과 어떤 이 사람의 윽박 안에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 너는 틀렸고 넌 나한테 사과해라는 게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기에 내가 발끈해가지고 그 논리를 뒤엎어서 그 위에 뭔가를 얹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상대방 그 다음에 대한 것도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침묵을 해버리잖아요. 쑥 먹어버려.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침묵을 하고 생각하는 척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거나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반응이 안 나온단 말이죠. 보통 이제 말싸움 할 때는 상대방은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어. 이 사람도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그러면 내 주장을 더 옳게 하기 위한 논리를 어느 정도는 세워놔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침묵을 하고 눈을 쳐다보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이제 조바심이 나요. 오빠는 왜 말을 안 해?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튼 자, 오빠는 왜 할머니한테만 친절해? 예전에 제가 히치하이킹하는 할머니 태웠더니 여자친구가 아무튼 간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어쨌든 간에 저한테 계속 더 뭔가 쏘아 붙일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냐고 하면서 지금 뭐 한 것 같아? 막 말할 거예요. 그냥 계속 침묵을 일관하다 보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 조바심과 답답함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기회포착이 되기도 하죠. 그 말실수로. 근데 그때도 그거를 잡는 거는 좀 약간 피곤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상대방의 말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오빠는 왜 나한테는 안 친절하고 왜 지나가는 모르는 할머니한테만 친절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듣고 있다가 너는 나보다 할머니한테 친절하지 않을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더 싸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 망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는 거야. 여자랑 싸우지 마세요. 여자친구랑은 싸우는 거 아니야. 얘가 너무 잘못됐어. 이런 건 안 되고. 일단 근데 앞에 거까지는 맞아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코칭해 줄 수 있겠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막연히 하려고 하니까 좀 쉽진 않네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 사실은 말싸움은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말싸움을 했어. 막 하다가 마지막에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싸움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신의 화풀이야. 내 화풀이고 상대방을 내가 이겼어 라는 것 때문에 이기면 풀려. 지면은 억울해. 이게 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는데 저게 저렇게 말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런 건데 이런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그때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이 말을 꺼내야지 라고 해서 그런 기회를 잡을 때도 있어요. 진짜 옵니다. 그럼 그걸 해보세요. 했었을 때 이야 성공했어 라는 기분이 들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걸로 했었을 때 그게 되지도 않아.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내가 졌다. 너의 승리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런 고민 자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분은 말싸움을 잘하고 싶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저때 나의 화를 풀지 못해서 이 스트레스를 내가 갖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이야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어렸을 때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생각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냐 할 정도 저 웅변학원을 저를 보냈어요. 말을 제대로 지 생각도 표현 잘 못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 같은 것도 한참 생각을 하는 거야. 나중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하더라도 집에 와서 억울해서 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나를 계속 담금질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저렇게 말해야지 저때는 저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지금 곱씹으면서 그때 저 말인데 저때 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때 저 말해야 되는데 저때 저 말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과거로 내가 회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이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빡침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으로서에 대한 그거겠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드시면은 반성을 하고 고찰을 하는 인간형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드시고 본인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고참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선배가 되거나 그렇게 됐었을 때는 본인도 어떤 실수를 하시게 될 때가 와요.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또는 친구나 누구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아마 곱씹으면서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 내가 그때 약간 말을 좀 심하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자질이 좀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막 분노 하겠지만 사실 말싸움은 그거잖아요. 기싸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기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 그리고 눈을 쳐다보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상대방은 거기에 있어서 당황하게 됩니다. 뭔가 벽에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열받게 하거든요. 말싸움을. 어떻게 열받게 하냐면 진짜 이거는 안 볼 사람한테만 해.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 내가 항상 세우는 자리인데 여기다 왜 주차를 해놓고 그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께서 늘 주차하는 공간이신데 제가 아무것도 안 써 있어가지고 여기다 주차를 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이 화가 나셨다 이거죠?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 지금 되게 많이 화가 나신 거죠. 그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의 어떤 그 화난 지점.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되묻는 거야. 멋쩍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라는 식의 어떤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되묻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반응이 두 가지죠.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시거나 그것 때문에 약간 멋쩍어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갈수록 좀 멋쩍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던데 이건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견죽이 좋아져서 저만의 어떤 갖고 있는 스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좀 멋쩍어하게 만드는 건데 노력 많이 하세요. 하다 보면 늘어요.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는 낭낭 19세 여고생이 죄송합니다. 여고생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는 낭낭 19세 여고생입니다. 이름 대신 23학번이라고 더블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인데 전무님께 수능 3일 전에 요렇게럼 사연 써봅니다. 전무님 현실 직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 나이는 정말 어리고 철었을 때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게 생애 처음으로 홀로 영차 해낼 일도 막중하게 떠맡아지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고민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제 상황이 편하다는 건 아니고요. 남들이 보면 화탕지옥에 떨어져서 가스불에 제 몸뚱어리를 들어가 가마솥 올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지만 저 혼자 헛다헛다하면서 언제 끓을지 온도 재고 있는 기분입니다. 대학원서를 쓰면서 주변 친구들의 고민도 많이 봤는데요. 모든 친구들이 다 취업을 걱정하면서 간호학과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낭만 외치면서 문서철에 원서 다 때려 박았는데 말이죠. 사실 저가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은 절대로 아니어서 아마 수능이 끝나면 20대를 자본의 힘에 머리를 조아리며 바쳐야 할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이런데도 저 혼자 취업도 꿈도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기분이에요. 현실과 유리된 공간 속에서 저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게임이나 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늘 고민합니다. 수능 3일 전에 이러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 싶습니다. 대책도 계획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유치하지만 최근 들어서 위기감이 정말 심각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현실 직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길 속으로 무작정 한 발 내딛어 본 후 오! 낭떠러지는 아니네! 크크크! 하며 사는 기분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감각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역시 한 번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피눈물 흘리며 깨달을까요? 횡설수설 뭘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원 입대하라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고 하지만 사실 필력이 되게 좋잖아요. 고등학생들이 필력이 좋습니다. 대학교 가면서 점점 떨어져요, 필력이.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온다. 필력이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제 나이쯤 되면은 글을 쓸 줄을 모르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최고의 어떤 두뇌 상태가 만들어지고 글을 쓰는 솜씨가 너무 좋아져. 모든 스킬을 고등학교 때 거의 뭐 완성형에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게 있어.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고등학생들의 글이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논리적이야. 논술 시험을 봐야 되잖아. 논리적이라고. 근데 사회에 나오잖아? 논리력이 떨어져. 왜? 사회는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까 말싸움 나왔잖아. 논리적으로 말싸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야. 이게 사회입니다. 약간 좀 헛소리였고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고민하는 게 주변에서 이제 현실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고 취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곧 다가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학과, 진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도 약간 낭만적이고 문학을 꿈꾸기도 하고 청춘, 젊음, 낭만 이런 것들을 더 즐기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을 펼쳐놓고 살고 싶은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게 선진국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치지 않았어도 좋겠고 좀 다치지 않았어도 좋겠어요. 이래야 돼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는 숨가쁜 심박수가 좀 높은 BPM이 좀 높아. 그런 나라인 것 같아. 외국 나갔다가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심박수가 빨라져. 급해져. 제주도만 갔다 와도 그래. 제주도 가면 이상하게 마음의 심박수가 느려진다. 서울만 오면은 심박수가 빨라져. 이상하게 사람이 조바심 나고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외국 나갔다 오면은 누가 차에 껴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서울에 있다 보면 누가 껴들어? 씨 하고선 밟아.
이런 느낌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아무튼간에 지금 이 고민을 주신 분에 대한 그 고민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뭐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이 나이에 해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19세시고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인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다른 동료들이 같이 있는 아르바이트.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이라든가 샌드위치 가게, 좀 큰 카페 2명 있고 이런 데 말고 좀 사람들 많은데 에버랜드도 좋다. 그런 데에 가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었을 때 절대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아르바이트는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만나요. 그러다 보면은 그 모든 겪게 되는 작은 사건들, 큰 사건들, 불합리함도 있고 노력과 성과라는 것도 그 안에서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도 합당한 대우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진짜 한 달만 해봐도 그게 확 느껴져요. 이거를 내가 이걸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모든 게 다 싫어. 사람이 오는 것도 싫어. 손님이 오는 것도 싫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깨닫고 느껴보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좀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좀 보고 싶다.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했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마음이 좀 넓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처음 보는데 보자마자 반말로 짓거리는 손님들도 있고 왜 반말을 하지? 저 사람은? 이런 거 이해하면 안 돼. 왜 저 사람은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지? 어떤 환경이 자랐을까? 이런 거 이해할 필요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나는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될까라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라는 거죠. 견문을 넓히라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라는 거를 좀 키우는 거는 근데 좀 필요해요. 너무 많이 길러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예 없으면은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내가 견문을 넓힌다. 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냥 제 이야기는 항상 다 똑같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인생을 아낀다. 나의 삶을 좀 아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저는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20대라는 게 스킬을 연마하고 이 기술을 배워서 이걸로 돈벌이로 사용을 할 것이 전부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대학에 가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과라는 것에 모든 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졸업하고 났었을 때 연결고리가 너무 명확한 거야. 대학교에서는 직업군이 있어. 회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핀포인트 레슨 하듯이 과를 거기다가 맞춰주는 거야. 그 기술 갖고 나오면은 거기에 합격을 해서 거기서 돈벌이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뭔가 답답해, 갑갑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가보면요.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나라도 많지가 않아. 사실 이건 축복이야.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를 찾아야 돼. 그 와중에서도. 이미 이거는 만들어졌으니까 뭐 어떻게든 뭐 이거 배우면은 합격하고 가서 직장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본주의는 절대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다. 당신을 돈 벌게 만들어요. 절대 쉬게 안 만듭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나를 찾아야 돼. 그 와중에서도 내가 부품으로만 살고 부품이 돼서 낡고 헐거워지면은 내가 그냥 갈아치면서 나는 그냥 혼자서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죽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계속 본인을 찾아가는 그런 생각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낭만파시니까 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그런 시기예요. 나를 찾는 시기다.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 찾아야 돼. 10년 동안 그냥 그것만 찾으세요. 내가 뭐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것만 찾아도 그 다음부터는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30대부터 배워도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여자친구랑 언제 트나요? 뽕야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침투부를 즐겨보는 27세 개청자입니다. 저에겐 5년 동안 만나온 1살 아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사귀면서 지금까지 생리현상을 트지 않았습니다. 바로 방귀와 트림인데요. 저희는 연애 초반 생리현상은 서로의 이성적 매력과 설렘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생리현상을 트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여 연애 초 2년 정도는 그 결정에 만족하였습니다. 근데 연애 기간이 3년, 4년, 5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점점 그것을 참는 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트림은 소리가 안 나게 몰래 하거나 속트림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방귀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장이 민감하여 유산균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장에 안 좋은 매운 음식은 일절 피하고 있습니다. 제 방귀 소리와 냄새는 랜덤이지만 보통 냄새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같이 있을 때 방귀 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나면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는데 자연스럽게 방귀가 마려워집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있을 땐 방귀가 마려워도 꾹 참고 있다가 헤어지면 바로 밀린 방귀를 해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쏟아낼 때 쾌감은 좋지만 참는 동안 제 표정이 어두워져 데이트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마려울 때 참으면 그 뒤에 계속
속도 더부룩하고 냄새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게 한두 번 마려우면 잠깐 화장실을 갈 텐데 자주 마려운 경우 데이트 중간에 계속 들락날락 할 수도 없어 쉽지 않습니다. 지금껏 여자친구 앞에서 방귀를 2번 정도 실수로 끼웠는데 다행히 냄새 안 나는 방귀여서 잘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본래 방귀는 보통 사람이 무표정으로 참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쉽게 트자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이런 걸로 서운해할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제 방귀 냄새를 맡고 생각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타이밍 놓치고 결혼하고도 평생 참는 거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당장 여자친구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연애 결혼 마스터이자 똥참기 고수이신 풍이 형님께 현명한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S 풍이 형님은 여태껏 연애 중 생리현상을 트셨는지 현재 와이프분과 생리현상을 트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심각한 고민이야. 진짜 왜냐면은 정말 하루 종일 데이트하잖아요. 밤쯤 되면은 배가 부글부글거려. 부글부글거려서 진짜 허리띠를 하나 클러야 돼. 그 정도야. 진짜 미쳐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은 표정도 안 좋아. 표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 진짜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터야 되죠. 근데 언제 트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언젠간 터집니다. 왜냐? 막을 수 없게 가장 황당하게 터지는 게 언제냐면은 화낼 때 터지거나 웃을 때 터지고 이럴 때 터지거든요. 정말 웃을 때 터져. 미쳐요. 웃을 때 터지면 진짜 근데 여자친구가 심성이 고우신 분 같은 경우는 웃다가 막 웃다가 푹 하잖아. 이렇게 웃어줍니다. 들은 거야. 방귀 소리 들은 거야. 근데 방귀나 어떤 이 생리현상은 언제 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트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틀 때 애티튜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막 이래. 뭐 하다가 잠깐만 나가서 뽕 하고 와. 그럼 여자친구가 어디 갔다 그러면은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해줘 귀엽게 이러면 대충 알아듣거든요. 이거 꼈구나 이거 알거든요. 그러면은 귀엽게 약간 이게 신호가 되는 거야. 알아. 여자친구도 알죠. 여자친구도 방구 낍니다. 여자친구는 방구 안 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방구를 끼는 존재예요. 여성분들도 방구 낍니다. 여러분 똥도 싸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서 같이 있어. 차에 있는데 끼면 무조건 냄새나. 그럴 때 문 닫고 밖에 나가서 들어와. 이렇게만 해도 여자친구는 이 친구가 냄새 날까봐 나를 배려했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본인도 방귀를 뀌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죠. 근데 그럼 나중에 되면 이러죠.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가서 껴줘야 돼. 이게 애티튜드야.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있는데 푹 이러면 상대방이 뭐지? 내가 편하고 싶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끼는 건 좋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나갈 수도 없어. 그때는 껴야 돼. 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제 와이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올 것 같아. 뽕! 하면은 뽕! 그럼 여자친구가 제 와이프가 까르르 웃습니다. 박자가 안 맞아. 그러니까 박수를 방구 끼면서 갑자기 박수를 막 쳐. 그러면 자지러져. 그럼 갑자기 왜 박수를 치는지 알잖아. 방구 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방구가 나오는데 그거 하려고 박수 쳤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또는 방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 놀래는 거야. 사실 이런 게 귀엽잖아. 여자친구는요 남자친구가 이렇게만 해줘도 귀엽게 봐줍니다. 귀여운 애티튜드. 귀여우면 뭐다? 모든 게 용서된다. 방구 귀엽게 끼면 돼요. 이런 것도 중요한 애티튜드입니다. 남자분들은요 귀여워야 돼요. 귀여우면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아니면 정말로 세거나. 아시겠죠?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잘 살아가는 비결. 안녕하세요. 참나 선생님, 쓰레기 같은 회사를 몇 번 겪었는데 회사가 너무 무섭고 상사에게 잘하기 싫은데 잘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이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다른 인격체로 살아야 한다 그러고 상사를 잘 파악해서 이럴 때 이렇게 그들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눈치를 기르라 하고 하는데요. 저는 제 성격을 숨기고 사는 것도 못하고 사람을 잘 못 봅니다. 물론 노력이라는 것도 몇 단계가 있지만 1단계에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라이도 잘 이겨내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거나 술을 마시며 해야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자소서 질문 중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만약 상사는 다혈질에 쌍욕하고 술, 담배, 여자 밝히는데 자기 딸 와이프는 끔찍이 생각하고 아래 것들을 부하, 노예로 부려먹고 대가리들한테는 형 하면서 처세술에 뛰어난 놈, 회의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일도 대충 알려주고 물어보면 그딴 거 물어본다고 지랄하고
신입 때 정보 검색도 미숙하고 회사 업무도 잘 모를 때 풍영 같은 직원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회사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풍영은 아는 것도 많고 착하고 풍형, 침착맨, 주펄 같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르겠고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조직에서 잘 살아가는 비결, 12권은 인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대화법과 마음가짐 등등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처세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제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 이건 뭐냐면 나의 호불호라는 것도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이거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옳다 그르다 호불호 이거를 더 명확히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그게 굳어지게 되면은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대하는 어떤 그런 불호의 감정을 느끼는 그 분들이 악마라든가 악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태생적인 어떤 사탄이 아니라고. 사탄 들린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도 뭐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는 뭐 아들이고 자식이고 딸이고 엄마고 할 수 있는 거야.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 조직과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이제 그게 고착화되면은 그게 본인처럼 느끼지 자신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다혈질의 뭐 이런 직장 상사가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그 성격 그대로일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요. 원래 그래요.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일진들 사회 나와서도 일진짓 할 것 같죠? 물론 이제 계속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회 나오면은 딴 사람이 돼 있어. 정말로 원래 그래. 군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그거를 전제하에 깔고 사람을 보는 것과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을 이제 뭐 감정적으로 그들한테 동화돼서 이해하라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굳은 살이 될 수도 있고 갑옷이 될 수도 있고 보호색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어떤 성격이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잖아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성격을 숨기고 사는 거를 잘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성격과 마음을 숨긴다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고독하고 되게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성격이고 이분한테만 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독함과 외로움이라는 거가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것이 님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상대방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를 잘 못한다. 그럴 할 용기가 없다라고 하지만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로 빗대서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회사에서 전 나와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못 견디고 답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힘드니까 제가 나와버려. 나온다고 해서 전 졌다고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견디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못 견뎌서 나오나? 열패감을 느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걸 느낄 필요 전혀 없는 거야. 저는 회사 생활을 되게 많은 회사를 다녀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런 게 다 정답은 아니더라고. 다른 데를 갔어요. 거기 되게 좋았어. 근데 다 좋냐? 또 아니야.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거기서 또 어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앞에서 못 견딜 정도의 어떤 그 감정만큼 못 견디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나도 상처를 입고 상처 입으면 사람의 손이 벗겨져요. 살껍질 벗겨진다고. 그러면은 새 살이 너무 아프고 따가워. 그러면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이 살이 굳은 살로 변합니다. 우리의 살은 계속 그 살을 쓰면 굳은 살이 배기게 그렇게 신체가 되어 있다고. 마음은 안 그럴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도 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형이 됐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아마 님도 계속 겪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거예요. 변형이 되는데 그때마다 방금 전에 사연을 보냈던 이 감정을 계속 되뇌이세요. 그러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먹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윗사람이 잘 없거든요. 어디 가면은 연배가 가장 높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지금 님처럼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이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걸 항상 떠올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민 상담을 하는 것도 뭐겠어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거 다 제가 간접적인 직접적으로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님도 그럴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계시다. 좋은 소양을 갖고
갖고 계시다. 예민하고 감각적인 그런 거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괴롭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꿋꿋이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우, 준비되지 않은 이별. 전문님 안녕하세요. 고민상담소에 제 고민도 한번 들어주십사 해서 짧게나마 글을 적어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사고가 나셔서 큰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정말 다행히도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잘하셔서 곧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을 해서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바로 달려갔는데 고향으로 향하는 그 시간에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큰 두려움이 닥쳐 손발이 저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죽음이라는 비현실적인 단어가 막상 가까이 다가오니 이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준비된 이별도 이렇게 두려운데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대처하는 풍 전무님의 현명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사연에 좀 묵직한 사연을 하나 보내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아버님께서 수술이 잘 마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었고 저는 그냥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혼자 살고 있었죠. 저는 거의 뭐 비혼주의자. 결혼을 뭐 굳이 해야 되나? 너무 즐거운데 이 삶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내가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지라고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제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서 계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 마지막으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 빨리 병원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버지 병원으로 막 달려갔죠. 그때 저도 님처럼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갔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죠.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눈물이 막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너무 아프시니까 거의 뭐 몸이 되게 아프셨어요. 누워 계시는데 그 고통을 마취를 하고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누워 계시니 표정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표정이 돌아가셨나? 라고 싶을 정도의 의심스럽게 거의 이제 무의식 상태로 누워 계시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저도 님처럼 똑같이 느꼈던 거죠.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렇게 편안한 거겠구나. 아버지께서 의식을 차리시면은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마취 상태로 그냥 누워 계시니까 이게 그렇게 편안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게 죽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제 머리를 진짜 크게 때리는 게 뭐였냐면은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나의 삶이. 내 삶이 너무 편하고 어제도 편했고 그제도 편하고 내일도 편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나 혼자 살면서 즐거운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편한 삶을 살자고 이렇게 살아왔나? 제 머릿속에서는 그때 편안함과 죽음이 같은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삶이 죽음 같은 삶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편한 삶을 지향하면서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작년에 이맘때 내가 뭐 했지? 기억도 안 나. 그냥 편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이라는 걸 결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건 사실상 이제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거에 대한 어떤 용기를 얻게 됐죠. 진짜 역설적이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어떤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가까운 지인의 죽음 내지는 어떤 이런 큰일 같은 거는 본인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어떤 이런 이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또는 나아가서 그냥 어떤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면은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가 모든 어떤 그런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한번 느낀 적이 있죠. 물론 아버지께서 다행히 제 결혼한 모습도 다 보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지점들이 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단순히 이제 비통하고 그 무의미한 마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좋은 영향이라고 하긴 좀 그래.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꼭 어떤 가까운 지인의 어떤 준비되지 않은 이별만도 아니야. 타인의 어떤 이별, 죽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추천해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해줄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박완서 작가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25인가 6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정말 똑똑하고 영특하고 사진도 막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88 서울 올림픽을 열리기 한 몇 개월 전에. 세상은 모두가 이제 축제 분위기야.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본인만 아들을 잃은 거예요. 나 혼자만의 어떤 그 엄청난 괴로운 삶을 이런 형벌이라고 느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참아줬지만 88 서울 올림픽 여전히 열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만약에 이제 주변에 뜻하지 않는 어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겪게 되신 분들한테는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진짜 너무 가슴을 후벼 파는 문장들이야. 읽기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그게 본인한테는 너무나 큰 형벌이다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막 쓰신 거야. 일기처럼. 그러니까 막 문장이나 문맥 같은 것도 본인 말씀은 막 대충 썼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명문의 명필입니다. 그런 거에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을 막 써서 책을 읽는데 한번 진짜 한번 보세요. 보고 있으면은 그 뭐랄까 저는 그걸 되게 좀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걸 겪어본 적도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진짜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났었을 때 저도 이상하게 모르는 이상한 힐링감을 좀 들었어 또. 그러니까 한번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감정이라는 걸 한번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에 책 추천까지 완벽하다. 뭐 완전히 이거 뭐 교양인데? 이 정도면 교양 스트리머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풍의 고민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어제 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촬영 좀 늦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씹히어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